네,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사이다 경제학자로 아주 잘 알려진 분이죠.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 대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곽수종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그 표 전 의원 늘 저 방송에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말로 머선 일이고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가 우리 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아주 그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이라고요? 아주 기업 어음 시장에 CP 시장에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주체가 누구냐? 김진태 강원도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신용 리스크라는 폭탄을 던졌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금리가 오르고 땅값도 내리고 막 이러니까 부채 상환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레고랜드 영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가 원래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급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9월 말에 선언을 했죠. 2천억 원 좀 넘죠? 2025억 예. 정도 되는 돈인데 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ABCP라는 이제 그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18조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예.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부도가 났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CP 시장이 얼어 있는데 자금 조달 시장이 많이 얼어 있는 데다가 정말 얼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안 되죠. 얼어있는데 더 불이 막 붙어 있는데 네. 기름을 더 붓는 그런 격이었죠.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폭탄을 던졌다 말씀 주셨는데 김진태 지사의 말씀 들어보다 보면 오히려 그 전임 최문순 지사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니 탓 내 탓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사례를 저희가 봐도 그렇지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같은 금융시장에 예. 이거 잘못하면 깨지겠는데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던 상황에 김진태 지사가 짱돌을 거기다 던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쫙 깨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도망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도망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잘못이냐 네가 잘못이냐 나중에 따져도 되니까 일단은 금융시장을 지금 수습해야 된다가 1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CP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CP도 결국에는 채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이 이 사건 하나로 확 일어났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채까지도 이제 번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에서 지급 보증을 했다라는 거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했다라고 읽히는 거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한 거는 정부가 나중에 또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채가 이쪽에 디폴트를 선언해 버렸다. 우리 돈 못 갚겠다 해 버리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든지 아니면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야 자칫 한국의 국채도 나중에 돈을 못 받겠구나라는 심리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막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물, 10년물 다 같이 튀어 올랐는데요. 10년물은 한 4.4% 정도 유지하던 게 4.65%, 네. 뭐 5년물은 4.3%던 게 4.49%막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예. 다들 놀란 거죠. 그리고 회사채도 같이 급등하니까 회사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못 구하거나 비싸게 구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아주 심하게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곽수종 대표님 사이다 발언 한마디 해주시죠. 사이다 병을 던지면 안 되죠. 이 사이다를 던지면 그 단맛이 쭉 나와서 네. 그 김치현 기자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자금의 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로 가고 모든 국가가 어느 나라에서부터 이게 파열음이 날까를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 뱅크에서 이게 터질지 도이치방크에서 터질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천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국 채권 시장에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미국 채권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네. 발행을 한 4배 이상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경기를 갖다 부양한다는 셈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추려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 기관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ABCP라고 하시는데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기업 어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한 일이 발생을 해버렸죠. 예.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떤 정치하는 분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어떤 정책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고민을 했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이거를 좀 말려줬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파장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기관들과 한번 협력을 다 여기 서울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협력을 좀 했었으면 하는데 그 협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됐지만 가장 지금 위험한 게 LGFB라고 해서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채권 발행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에 이게 누가 디폴트를 먼저 낼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거기서 강원도에서 먼저 우리도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김진태 도지사가 이런 저간의 파장을 전혀 모르고 그분도 뭐 그 검사 출신의 법조인 출신의 네. 알만한 건 아실 분일 텐데요.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고민 없이 섣불리 하신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금융시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셨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근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도지사로서 뭐 나름의 판단과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겠죠. 예. 뭐 잘잘못을 따지자 아니면 도에서 쓸데없는 비용을 더 이상 지출하지 말자라는 근거로 하신 것 같은데 뭐 도지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네. 뭐 예를 들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지급 보증 못하겠어라고 강원도가 나서면 예. 바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했어야 돼요.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죠. 얼마나 큰 그렇죠.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 라고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당국이 못했죠. 그러니까 선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 그럼 불안하네 라면서 분위기가 확산된 거고요. 네. 그거를 지난주 내내 못 막고 있다가 수요일쯤엔가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루머가 시장에 퍼지는 거 발본색원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아하.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한 거죠. 네. 시장은 심각했는데 그러다가 주말 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1.6조 원의 채권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주말에 긴급회의 해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를 내놓겠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판단한 거는 논외로 치고 네. 금융당국의 실기 이번에는 선제 대응 못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면 뭐 네. 인재니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의 어떤 문제점 네. 그리고 중앙금융당국은 금융당국대로의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예. 과연 미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해봤을까? 미 가계는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 기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금리를 4.5%까지 가져갔을 때는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저축률이 12%까지 올라가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럼 아까 김천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 채권 상환 규모가 약 한 68조 정도 돼요. 네. 전체.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한 13조 정도 되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1조 6천억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온 게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인데 과연 이것도 충분한가의 문제. 근데 일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예. 이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전선을 확대해 놓은 상황. 네. 이런 오를 좀 안 범했으면 하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 지사의 어떤 정책 판단의 미스, 네. 금융당국의 오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곽수영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경험했던 카카오톡
그 불통 사태. 네. 그것도 사실은 화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우리 IT가 이 정도야라는 네. 그 스트레스 테스트란 말씀 주셨지만 넷플릭스라든지 글로벌 그러한 컨텐츠 기업들은 이미 수차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김천 기자님 말씀 주신 일요일에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다 모여서 50조 투입 결정한 거 이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또 드네요. 충분하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네. 일단 아프면은 진통제를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일단은 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말씀은 여전히 이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없고 일단 무조건 넣어놓고 보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조 6천억 원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네. 시장이 정말 야유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돌기도 했었는데 예. 그만큼으로 끌어올리고 한 것을 보면은 일단 위기에 늦었지만은 대응은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는 아하. 의지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오늘은 좀 안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긴급 응급 대응 투입은 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곽 대표님. 네. 그런데요. 무조건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고 이런 게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부가 대응을 하는 방식이 신속하고 충분한가는 네. 시장에서 아까 우리 김윤경 기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마크인 거는 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신뢰와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리까지 겹쳐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채권 시장의 상태가 단순히 강원도의 지방채에 국한된 아까 우리 김천 기자께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문제다라고까지 국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더 내려가면 밑단에는 부동산 시장의 PF라든지 수많은 그 회사채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채마저 불신이 되면 개인의 채권, 기업의 채권마저 불신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니까 이거를 빨리 방화벽을 세워서 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1조 6천억이 나왔다가 50조 플러스 알파까지 가는 그 갭이 네. 너무나 크다는 것이고 과연 정부에서 이 상황을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정책에 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는 순발력이 있으니까 네. 그때그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라도 메우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시장에 대한 신뢰 또 외국이 우리나라를 평가했을 때 그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 문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금융당국 또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일요일 날 해법을 내놨고 여기에 이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제 주재하면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연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걱정됩니다. 걱정됩니까?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아하. 저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민생과 관련된 대책은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쪽 금융시장과 관련된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거 주말에 발표한 거 외에 플러스로 어떤 걸 더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일단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50조 플러스 알파가 충분하냐? 네. 그거는 일단 시장을 오늘 안정을 시켰으니까 그걸로 보면 효과를 본 건 맞는데 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까 우리 곽수종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단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채 문제라든지 다른 채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한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그러면 계속 정부가 푼다? 이거는 영국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해는 돈을 옥죄고 걷어들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시장에다 풀겠다는 사인을 주면 영국이 보였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더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책을 예. 그러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풀 수도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목요일날 어떤 얘기를 하실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안 나와도 걱정이지만 네. 새로운 것이 나와도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더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기본인 신뢰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저는 대통령은 그냥 간명한 메시지만 주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 관료들이 어제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대책들을 내놨고 거기다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도가 좋지. 네. 90분짜리 생중계하면서 백화점식의 나열을 하게 될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세 분이 공통적으로 제기해 주신 우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파장이 회사채로 튀고 있고 그것이 부동산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상당히 커다란 그 우려가 제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김영 기자께서 말씀 주셨나요? 그 부동산 문제 네.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금융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요. 부동산하고 금융은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 정부에서도 이제 하락을 유도하는 쪽이었고 그렇죠. 글로벌 경기로 볼 때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게 이제 금융의 문제랑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좀 폭발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레고랜드 사태가 어쨌든 촉발시킨 신뢰가 깨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순환고리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PF 대출을 통해서 예. 건설을 하고 그거를 또 담보로 해서 그걸로 이득을 얻고 했던 금융사들이 또 부실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줄도산 위기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측면에서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예. 아마 표창원의 경제 프로파일링에서 몇 달 전부터 우리 김천 기자가 계시니까 네. 김윤경 기자께서 두 분이 아주 훌륭한 기자분이신데 충분히 그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PF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방송을 제가 바빠서 청취는 못했지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웬만한 금융사와 정권 분석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PF 문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방송에서도 충분히 저는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과연 국회와 또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네 탓 내 탓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거를 빨리 방화벽을 설치해서 대한민국이 또 다른 외환위기라든지 또 다른 국부의 유출이 없는 사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 국회 같으면 정무위원회가 빨리 비상회의를 열어서 감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이 문제에 대한 정부를 재촉하고 정부로부터 국민에 대한 시장의 그러니까 불확실성 예. 이거를 걷어주는 역할을 국회에서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리고 정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상대책회의를 몇 분 생중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김윤 기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백화점식 어떤 정책의 나열보다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오면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시장을 상대로. 예. 이게 실험이 실패돼 버리면 5천만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던지지를 말고 네.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비상대책을 세워서 TF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가장 큰 방화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일단 저희가 바로 듣는 얘기는 롯데건설이 지금 둔촌주공 문제 네네. 때문에 롯데케미칼에서 뭐 수천억 원을 지금 공급받았다. 네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길래 그리고 이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롯데건설 쪽은 당장 아까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하려다가 채권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인 롯데케미칼의 손을 빌려서 급하게 급전을 땡기고 네. 유상증자까지 일으킨 거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그 큰 부동산들을 개발하게 되면 그 돈을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요. 예. 일단 땅을 빌릴 때 브릿지 론이라 그래서 론을 먼저 한번 일으키고 네. 땅을 빌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반 공사한 다음에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건물 짓고
뭐 1년에 몇 %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거니까 투자하세요. 그래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럼 그 그렇죠. 투자를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저축은행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저축은행이 한번 이 PF 문제를 한번 크게 터뜨렸었죠. 그러니까 그랬죠.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아마 증권사들이 PF 투자 비중이 좀 많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만약에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네요. 광고가 나오는군요. 네, 광고의 폭탄을 김치영 기자에게 늘 돌아가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얘기 듣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김치영 기자님 PF 문제 이야기 하시다 끊겼거든요. 네. 계속 이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부동산 프로젝트들을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추진했고 네. 뭐 그래도 뭐 따박따박 월 몇 % 이상씩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 좋아졌고 추진되던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데들도 있고 레고랜드처럼 이미 개장까지 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데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 투자한 데들의 이제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F 뇌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과거 2008년이었죠.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면서 그 막 파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까지 연결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사태가 회사채 얼어붙게 만들고 금리 올려버리게 되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 혹시라도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 없을까요? 부동산이 경착륙한다면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네. 어쨌든 부동산은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은행들은 굉장히 부실했어요. 근데 우리 은행의 건전성은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더 건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곽수용 대표님, 네. 어쨌든 지금 그 김민경 기자의 말씀처럼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노력이 좀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게 되면 뭐 괜찮겠지만 여러 방면에서 지금 신뢰 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프라임 말씀을 해주셔서 예. 서프라임 위기에 충분 조건들이 3개가 있었는데 다 만족이 됐었어요. 신용평가사들이 탐욕적인 신용평가를 해서 트리플 B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 신용평가 채권을 네. 트리플 A로 매겨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요. 예. 부동산 시장이 좋았고요.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시장이 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표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하나의 단초가 됐었죠. 네. 근데 아까 우리 김용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2008년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은행들이 DSR과 LTV 규제를 그래도 조금 더 강화했던 점은 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항상 이런 금융이나 채권, 주식의 부실 문제가 나오면은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금융권이 워낙 덩치가 큰 이 대마들이라 보니까 네. 시장의 거의 모든 상품들을 다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가야 될 틈새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스크를 붙잡고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2금융권에게 좀 더 1금융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방카슈랑스를 좀 열어준다든지 다른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장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것도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책무, 의무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방화벽을 빨리 설치를 해서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거는 정직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분석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한 워딩으로 네. 전달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에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것, 시장적인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민이나 시장 수요자들에게 네. 건설 이건 어떤 부분의 회사채건 그 채권이 발행되는 거는 건설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건설에 대한 수요 시장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건전성 이것도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투자 시장이냐 아니면 투기 시장이냐를 놓고 봤을 때 투기 시장으로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에게 당신들 이번 부실 사태로 인해서 피해 볼 거니까 정부가 보전해 줄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시장도 조금 더 주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지방에 있는 건설사라든지 이런 많은 건설사에 대한 관리도 정부가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천 기자님 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렇다고 2010년처럼 저축은행이 확 쓰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는 연체율이 25%를 넘었던 상황인데 예. 지금은 증권사 연체율 1분기 기준으로 6.2%, 캐피탈사들은 한 0.9% PF 대출 연체율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근데 부동산 외에 한전채가 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전이 워낙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채권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 쏟아졌을 때 아하. 시장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한전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제2금융권의 좀 부실 우려 차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한번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수종 박사,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